이제 눈여겨볼 것이 미필적 고의와 또 하나가 개괄적 고의인데, 우선 이제 뜻은 알아야 되니까 고의의 종류로서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로 나눌 때, 자, 고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적 요소로서 인식과 범죄사의 인식과 바로 실현 의사, 고의의 내용이죠.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고의는 이 인식과 의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정적 고의합니다. 이게 둘 다 있어야 고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이 둘 다 인식과 의사가 확정돼 있어. 대표적으로 내가 A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그 범죄 사실의 인식과 실현 의사가 확정돼 있어, 불확정적이야? 확정, 이런 게 확정적 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고의가 확정돼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이나 의사가 확정돼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불확정적 고의라고 해요. 불확정적 고의. 인식이나 의사가 확정돼 있지 않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확정돼 있지 않다는 것은 있다 없다? 있어. 아니지. 있어. 없어버리면 고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봐봐.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불확정적 고의가 아니다? 고의야. 근데 다만 인식과 의사가 확정돼 있으면 확정적 고의, 인식이나 의사가 확정돼 있지 않으면 뭐라고? 불확정적.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없어버리면 고의가 아니라니까. 인식이 없거나 의사가 없으면 고의가 아니야. 둘 다 있으니까 고의인데, 다만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게 이제 불확정적 고의고, 늘 그렇지만 이 앞으로 우리가 범죄 분류했을 때 대부분의 범죄들은 일반범입니까? 신범범입니까? 근데 일반범은 중요하네. 이건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 형법에서는 이렇게 예외가 중요하고, 특별한 경우 일반범은 중요하지 않아. 특별한 경우 신범범이 중요해. 여기도 확정적 고의는 중요할까 안 할까? 안 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불확정적 고의. 그러면 이제 불확정적 고의를 나눌 때, 여기는 이제 견해 드립이 있지만 바로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가 미필적 고의, 두 번째가 타깃적 고의, 세 번째가 개괄적 고의. 이 세 개를 우리가 불확정적 고의라고 하는데, 왜 불확정적이냐? 인식이나 의사가 확정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주거성을 따지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이 기출문제를 보면은 우리 일반 체험은 없었는데 검찰직 기출문제에 우리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례야, 사례. 사례가 나왔을 때 사실에 차고 사례가 나오는데 바로 이 타깃적 고의를 알아야만 답을 낼 수 있는 기출문제가, 문제 풀다 보면 기출문제가 최근에 검찰직 시험이 나왔어요. 그런데 검찰직 시험은 우리가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네. 중요해. 왜? 그것도 교수가 출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 현직이 출제할 때는요, 검찰직 기출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현직인데 경기나 경감을 출제하는데 기출문제 아주 세고 센 게 기출문제인데 굳이 7급 검찰직 그거 뺏겨서 내? 자존심상? 그죠? 안 돼. 근데 이제는 출제니 똑같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검찰직 기출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모든 게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뀐다. 그래서 자존심만 쓰고, 야, 검찰직 안 봐. 기분 나빠. 잘 들어간 소리.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타깃적 고의를 아는가를 결단은 검찰직 기출문제도 교수 출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사례화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공부를 해줘야 돼. 왜? 그래야 준비가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인생은 그래요. 준비된 자가 승리합니다. 뭐든지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부터 써먹을 때가 있어. 저는 참 그게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은 4학기야. 일반 대학원. 특수대학원은 이제 5학기인데, 일반 대학원은 4학기인데 2학기만 다니고 중퇴를 했어. 그 2학기를 다니는데 나는 뭐 교수 되고 이렇게 꿈이 안 됐어. 사법시험만 공부하다 보니까 큰 연기수당으로 대학원을 지나가면 이제 돈이 연기수당으로, 그러니까 연기수당으로 다녔는데 등록금이 비싸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별로 대학을 계속 다닐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남들은 뭐 야 2년 더 다녀가지고 반이 어차피 1년 다녔으니까 2년 다니고 학이라도 따라라. 석사학위 따는 거 쉽거든. 박사학위라도 거의 석사학위는 그냥 어서 뭐 얘는 하게 되면 거의 먹히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건 뭐 나는 시간방 있어가지고 나도 필요 없다고, 나는 뭐 사법시험 공부할 거고 나는 뭐 학교는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때려쳐버렸어. 그런데 이제 사법시험은 안 되고 학원으로 이제 강의로 들어왔잖아. 이제 그때 방문가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이탈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협의 강사를 해가지고 강의해주라고 하면 문단 문제가 오더라고. 좋고 좋고. 그런데 4년제 대학교에 강의를 하고 있으면요, 석사학위 소지잖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나이 차이가 보통 석사가 많잖아. 석사인 줄 알고 나한테 해갖고 이제 거의 대학 단계까지 갔는데 교수님 석사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대더라. 그럼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건 다 된다는데 석사학위 없어가지고 대학을 못 갔다니까. 만약 갔으면 내가 볼 수가 없었어 벌써. 그러니까 준비, 뭐든지 문자가 없어요. 준비해놓으면 나중에 이걸 써먹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인생을 분시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넓게 봐라, 멀리 봐라. 이게 어렸을 때 할 말이잖아. 그게 나중에 다 멀리. 그러니까 당장 이게 달달해서 먹어버리면 나중에 배고프죠. 그리고 준비해놓으면 기회가 와.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뼈저리게 됐죠. 석사학위만 따졌으면, 석사학위만 땄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거예요. 또 지금 아마 좋은 교수 돼가지고 총장도 하고 싶죠. 총장, 학교 총장, 총장. 그런데 이제 아까 한 것처럼 딱 1년 다니고 몇 년만 더 다니면 되는데 그걸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뭐 사법시험 합격할 줄 알고, 그런데 실은 합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뭘 내려봐야 돼.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요, 옆에 누구를 만나야 굉장히 중요해. 부자도 마찬가지야. 옆에 누구를 만나야 내가 부자가 이상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솔직히 뭐 돈은 좀 있는데 뭐 재테크 능력이 없어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어. 그런데 내 친구 이런 못 산 놈 만났어. 못 살아. 내가 술 사주고 그래. 뭐 고맙다고 그러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나한테는. 이해가 돼? 근데 잘 나간 놈을 만났어. 이놈한테 도움을 줘. 야, 너 어디 쪽에 너 아파트 제거발 들어가면 저것 좀 하니까 하나 사라. 그런 놈이 나한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그래? 정말 거. 근데 돈 있으니까 그때는 싸. 뭐 1억이면 아파트 하나 샀어. 그러면 내 한 달 월급이 1억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 그럼 아파트 한 채를 산다니까. 빌라 같은 것은 10개를 사, 10개. 한 달 월급이. 빌라는 싸니까. 그때는 1,000만 원이었어. 아마 제주에서는 빌라 방이 됐을 때야. 빌라 몇백 개. 세월에서 바꿔주지 뭐지. 어쨌든 그런 데인데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나한테는 재테크 수단을 마련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집만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뭐 다른 거 생각 못했어. 그래서 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나간 놈들이
김 교수 여기 아파트 하나 사나 1억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뛴다니까? 그런 말만 했으면 내가 샀을 거야. 이게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 늘 말했잖아.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기 와가지고 형상법을 나를 만나는 것도 그게 어떻게 이제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 선생을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합격이 빠르냐 늦냐 아니면 아예 학교를 못 다녀도 이렇게 될 텐데 참 이게 뜻대로 안 되지만 인생은 어차피 이런 인간관계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너가 사법시 바뀌어갖고 법판사를 하더라도 어차피 석사학위가 있어야 학교에서 법판사를 할 수 있으니까 따라. 그러면 너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 하면서 대학교 가가지고 감자도 좋잖아. 그 말만 누가 있으면 진짜 그렇게 돼갖고 1학년 더 다녔습니다. 그 말을 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뭘 한다. 그게 참 인생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기가 무조건 막 친하다고 해서 친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속칭 이제 귀인이라고. 귀인 알지? 귀한 기자, 귀한 사람인데 귀인은 친한 친구가 귀인이 아니야. 오히려 친한 친구도 아닌데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귀인이야. 귀인을 만나야 성공을 합니다, 인생에. 이해가 돼? 나는 여러분의 귀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인. 그렇게 자기 우주와 상관없다니까? 우주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그때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늘 잘 나가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야, 그 사람은. 친한 친구가 꼭 여러분이 자기 인생에 좋은 친구가 아니라니까? 친하지 않는데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귀인이 살다 보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히 오더라고, 우연히. 이게 팔자야, 팔자. 그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산다 말이 되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말이 잠깐 샜는데 왜 이 말이 나왔지? 대학을 왜 나왔어? 미필적 고의 하기 전에 핵일적 고의 그 준비. 그러니까 핵일적 고의가 우리 일반 시험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 버려버리면 솔직히 그거 공부하는데 1분도 안 걸려. 근데 그걸 안 봐버려. 1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니까. 그 문제 하나 틀렸고 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 문제차로 떨린 사람도 많아요. 인생이 바뀐다니까, 한 문제로. 그러니까 1분 투자하는 분들이 저희가 강의적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핵일적 고의도 한번 들어도 왜? 검찰들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험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럼 경쟁 미필적인 양보다. 자, 먼저 미필적 고의입니다. 미필적 가장 중요해요. 미필적 고의를 여러분 부모님들, 엄마는 말고, 엄마는 별로 뉴스 안 들으니까 아빠들은 거의 알아. 왜? 뉴스에 이따금씩 미필적 고의가 나와요. 미필적 고의. 그래서 미필적 고의를 법대 안 남았더라도 여러분 아빠나 삼촌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분이 많아. 자, 미필적 고의가 뭘까? 미필적 고의, 우리가 크게 미필적 고의가 문제됐던 것이 박근혜, 여러분 잘 모르겠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그 당시 당대표였을 때 어디에서 그 당상에서 유세를 하다가 강연하는데 지질한 놈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연독하러 커트로 욕을 든 사건이 있었어. 그때 그 친구가 살인죄냐 상해죄냐가 미필적 고의 인정되고 문제가 됐어. 두 번째, 4.15 사건. 여기서는 4.15 사건의 선장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성립 여부에서 또 미필적 고의 여부로 바로 뉴스에 많이 떠들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미필적 고의로 세간을 떴기 때문에 일반인도 미필적 고의 좀 치사한 사람이 있어. 우리가 미필적 고의란 말은 뭐냐? 의입니다. 결과 발생 가능성,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
인식은 있어. 그런데 고의는 인식뿐만 아니라 뭣도 있어야 돼? 실현 의사도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인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고의의 지적 요소, 인식은 있는데 의적 요소, 이 의사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약화된 형태로 실현 의사가 있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수치로 따져봅시다. 의사, 범죄 시행자의 강도를 0로부터 정수로 1, 2, 3, 4라 하면, 자, 4. 반드시 죽여야 된다. 너무너무 강력하죠? 4. 3. 모름지기 죽여야 된다. 좀 약화됐어. 모름지기 죽여야 된다. 다음에 바로 2. 죽여야 된다. 1. 가장 약화된 형태의 실의사.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다, 별 수 없다, 할 수 없다. 알겠죠? 어쩔 수 없다, 별 수 없다. 바로 이런 경우 있잖아. 우리가 이걸 우리가 미필적으로는 고의 아니야. 고의야. 왜? 실의사가 있어 없어? 있죠. 0이 아니고 1이라니까 가장 약화된 형태의 실의사. 어쩔 수 없다. 결과 발생을 인식했으나, 자, 실현 의사가 적극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의욕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용인한 거야. 그 실현 의사가 용인이야. 소극적으로 용인했다. 용인이 뭐야, 우리말로? 여드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는데, 인식은 있어, 지적 요소. 그런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사가 가장 약화된 실현 의사야. 쉽게 말하면 별 수 없다,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의사가 있긴 있는데 불확정된 거야. 불확정된 거야. 죽여야겠다가 아니라 꼭 바로 결과 발생을 적극 우려한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거. 이게 우리는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여러분이 미필적 고의는 얼굴 여러분 주변에 있어. 여러분 주변에 있어. 자, 첫째,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 그때 숙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있어. 그래가지고 숙제를 안 하면서 이런 생각. 내일 선생님이 숙제 검사해가지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 그때 뭐라고 생각해? 에이, 맞아도 어쩔 수 없지 뭐. 맞아도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수 없지 뭐. 이게 뭐라고? 미필적. 한마디로 소극적으로 용인을 하는. 이게 맞는 얘기는 어쩔 수 없다, 별 수 없다, 하는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른바 미필적 고의. 자, 의 보십시오. 의. 자, 의는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지만 키워드 소극적으로 용인이 키워드입니다. 용인한 경우에 고의를 말한다. 어쩔 수 없다, 별 수 없다. 있죠. 미필적 고의는 고의 지적 요소와 의적 요소가 가장 약화된 형태의 고의이다. 이렇게 끝만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개념이 있어요.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바로 개념이, 자,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것이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나중에 과실 보겠지만 과실은 주로 인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과실은 인식 없는 과실이야. 그런데 인식 있는 과실도 있어.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고의를 범죄 사실의 인식으로만 봐버리면 인식 있는 과실은 바로 당연히 인식이 있으니까 고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인식이 있는데도 왜 과실이냐? 고의는 지적 요소로인 인식과 뭣도 필요해? 의사도 필요해. 그런데 인식 있는 과실은 의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것과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있고 이게 없으니까 이른바 고의가 될 수 없고 과실이 되는 거야. 알겠죠? 미필적 고의가 차이점은 미필적 고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다만 이게 가장 약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인식 과실은 이것마저도 없어. 자, 어떤 경우냐? 자, 인식 있는 과실은요, 우리말로 말하면 결코
그럴 리 없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설마 뭐뭐 하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례로 들어본다. 이거야. 총을 쏘았을 때 지금 나는 A를 죽이려는 생각은 없어요. 즉 A를 죽이려고 생각한 거 아니고 마치 옆에 이제 노루가 뛰어가더라고요. 지금 노루사냥을 나갔는데 노루가 뛰어가. 그래서 노루를 조준해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마침 노루 옆에 밭을 메고 있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아줌마가 있는 밭으로 노루가 질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총을 쏠면서 생각하면 이거 잘못하면 아줌마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결과 발생 가능성 인식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이렇게 생각했어.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뭐. 별 수 없지 뭐. 이게 뭐라고? 미필적 고의. 두 번째, 아줌마가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설마 맞겠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게 뭐라고? 인식 있는 과실. 그러니까 결과 발생 가능성은 인식.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와 인식 과실은 다 이건 있어. 결과 발생 가능성은 인식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실현 의사가 적어야. 한마디로 소극적 용인마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결과 발생을 의혹하는 경우도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용인도 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인식 있는 과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과실을 이렇게 나누는데, 자, 은하님, 미필적 고의와 인식 과실을 구별하는 항상 생각할 거야. 생각하는 공부를 해야 돼. 왜 우리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별의 실익. 왜 구별해야 될까? 어떻게 달라? 아니, 어떻게 구별해? 아니. 대감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요거는 다, 자, 이렇게 다 그 말인데, 인식 있는 과실은 아무리 저가 잘나봤자 과실이야. 과실범이 되는 거야, 인식 과실은. 그러니까, 설마 맞아 죽겠어? 근데 맞아버리면, 설마가 사람 잡아버렸어. 설마 맞겠어? 하고 쐈는데, 설마가 사람 잡았다니까 맞아 죽었어. 무슨 죄? 과실치사죄. 이 과실은 과실범이 되는 거야.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곧 죽어도 뭐가 돼? 고의범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도 별 수 없지 하고 했는데 맞아버리면 삼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공부할 거 강력도 공부하겠지만 고의가 나올 때는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 고의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더라도 무슨 범이 돼? 고의범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범이 되느냐 과실범이 되느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어가지고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가 미필적 고의고 어떤 미필적 과실은 학습상 대입이 있어. 그 학설이 이제 우리 책에 안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감수설 뭐 용인설 등등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가 용인설이야. 그래서 우리 지금 책의 의의는 용인설의 입장에서 규정됩니다. 아까 말했잖아. 소극적으로 용인했다. 결과 발생에 대한 적극적으로 없었지만 그 결과 발생을 소극적으로 용인했다. 용인설. 용인이 있으면 뭐고? 미필적 고의고 여기마저도 없다. 인식 있는 과실. 그래서 이걸 용인설이라고 해요. 우리 교재 2번에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구별해서 기억, 니은을 설명했고 6번 구별의 실익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겠는데 판례 1번 보십시오. 미필적 고의 의가 나와 있죠. 미필적 고의라면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행위자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지만 가능성은 인정돼요. 그러니까 결과 발생에 대한 가능성은 인정되는데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바로 있었다고 하려면 자, 결과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나아가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의사의 정도가 뭐라고? 용인하는,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번입니다. 2번이 요즘 뜨고 있는 2017년 판례로서 핫 이슈가 되는 판례인데 이미 우리 시험은 2번이나 나왔어요. 자,
자,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 밀접 고의가 인정되느냐, 즉 범죄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이 발생되는 인식이 있고 바로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그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위자의 의사에만 의존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행위자는 당연히 설마 그럴 때, 야 너 솔직히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야 너 솔직히 말해. 물론 너가 그 아줌마를 죽이려고 쏜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쏜 건 아니지? 그럼 맞지? 왜? 멧돼지 잡고 너무 잡으려고 했어. 근데 너 쏜 때 솔직히 아줌마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그럴까? 안 하겠죠. 그럼 안 하면 그래? 밀접고의 아닌데? 이렇게 가? 아니죠. 그러니까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용인한지 아닌지를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자 동그라미,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상태를 추리해야 돼. 행위자가 동그라미입니다. 행위자 밑에 뭐라고 써야 돼? 일반인 X. 근데 왜 우리 학생들이 이걸 애매하냐면 그 위에 봐봐. 그 위가 일반인이라면, 구지사항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상태를 추리했으니까, 문정 이놈이 저는 아까 너 솔직히 말해봐.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지? 이걸 이 친구 말만 듣고 바로 용인의 내심의 의사가 있으면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봐봐. 아니요. 저는 진짜로 맞아 죽어도 좋다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봐봐. 만약에 너루를 저준에 너루하고 아줌마 밭을 매는 아줌마가 한 10m 떨어졌어. 10m 떨어졌으면 설마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 그러니까 맞아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겠지.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바로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행위 상황이야. 행위 상황이 10m가 떨어졌는데 10m 떨어졌는데 쏴가지고 잘못하면 10m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맞아 죽어도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우리 일반인이 그렇게 판단하잖아. 일반인이라면 범죄 사실이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을 행위자의 입장에서, 왜? 고의는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잖아. 미불적 고의도 뭐야? 고의야. 그러니까 고의는 내심적 의사라니까, 심리적 요소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행위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 위에는 일반인인데 뒤에가 행위자인데, 이걸 바꿀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론해야 이렇게 나와. 아니지. 고의는 주관적 요소인데 왜 일반인 입장에서 추론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건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론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점 중요합니다. 1번, 2번 판례가 가장 중요한 A급 판례야.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출제가 될 때 마지막 행위자를 행위자로 쓰느냐 일반인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답을 냅니다. 여기가 중요해. 우리 시험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밀접 인정 여부의 판례들, 이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읽어보면서 이건 밀접에 있구나 없구나, 그것도 강론과 관련된 것도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다음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택일적 고의가 나와 있죠. 이건 뭔 말이냐면, 자, 우리 학자들이 조심할 거, 이건 딱 기본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지금 불확정적 고의로서 보고 있잖아. 택일적 고의와 개괄적 고의를 옛날, 요즘 학자들은 그게 아니야. 옛날 학자분들은 이걸 둘 다 불확정적 고의로 봤어. 이유가 뭐냐면, 택일적 고의는 양자택일이고 개괄적 고의는 다자택일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객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는 거야. 객체, 행위의 대상인 객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2번 택일적 고의는 양자택일을 말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다자택일은 셋 이상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택일적 고의고,
바로 다자택일은 개괄적 고의라고 예전에 학자분들이 이렇게 나눴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불확정적 고의를 본 것은 객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어떤 말 알면 돼요. 갑이란 사람이 지금 A와 B가 앞에 지나가. 근데 A와 B가 다 자기의 원수야. 원수! 그때 총을 한 방 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둘 다 원수니까 둘 중에 아무나 맞아도 좋다고 총 쏘는 겁니다. 그런데 B가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고의라고? 택일적 고의야. 그러면 자가 여기서 조심할 거. 이때 A와 B가 지나가는데 둘 중에 아무나 죽어도 좋다고 총을 쏴가지고 B가 맞아 죽었다면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B에 대한 살인죄가 돼.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러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있었을까? 있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금방 같은 경우는 죄책이 어떻게 될까? A에 대한 살인 미수죄, B에 대한 살인죄 기수에 무슨 경합? 상상적 경합이 단행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자, 이거 고난이 좀 이따 공부하게 돼요. 사실의 착오에 해당이 아니야. 방금 같은 건 사실의 착오에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검찰직 시험에 7급인가 9급인가 뭐 우리 책이 있는데 이걸 사실의 착오처럼 출제한다. 이건 사실의 착오가 아니야. 사실의 착오는 A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 없는데 B가 맞아버렸을 때. 그러니까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원래 고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로 발생 사실이 있는데 이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B가 죽었을 때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가 사실의 착오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A를 죽이려고 총을 쏘았는데 B가 맞아 죽었다는 거죠.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만 있고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발생 사실은 B에 대한 살인 아닙니까? 그때 과연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의 착오고, 지금은 이 택일적 고의는 사실 착오가 아니라니까. A에 대한 고의도 있고 B에 대한 고의도 있고야. 둘 중에 아무나 죽어도 좋다. 그런데 이때 근데 옆에 있는 B가 맞아 죽었다면 이것은 A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데 기수가 된 거예요. B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죽었으니까 기수가 되니까 하나의 의미로 등기의 범죄, 살인 미수죄,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살인 기수죄의 상상적 경합이지, A에 대한 살인 미수죄, 금방 같은 경우가 A에 대한 살인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경이야? 아니죠. 이점 이걸 꼭 알아야 될 택일적 고의, 이거 뜻을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것만 알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고의는 이제 대상이 다수야. 다자택일이야. 셋 이상.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이 주로 예를 든 것이 군중 속에 돌을 집어줬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우파, 이제 보수적인 어르신이 길을 가는데 예컨대 광화문에서 좌파들의 집회가 있더라는 거야. 이걸 보고 격분해가지고 바로 돌을 집어 던진 거야. 그 군중 속에. 그래갖고 누구를 시켜서 삼았을까? 아니지. 다 어차피 다 불만이 많으니까 아무나 맞아줬다고 돌을 냈는데 어떤 놈이 막 피가 머리에 맞았고 터져갖고 막 다른 사람들이 끌고 나오더라고. 그 사람에 대한 상해죄가 돼. 처음 본 사람이야. 근데 안 돼. 이게 개괄적. 그런데 참고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학자들이 택일적 고의와 계열 나눠가지고 양자택일, 다자택일 있는데 요즘 학자들은 개괄적 고의를 이것 둘 다 합쳐서 다 그것이 양자택일이든 다자택일이든 그냥 택일적 고의로 봐. 개괄적 고의 이렇게 따로 나누지 않아. 대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3번 우리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개괄적 고의,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개괄적 고의를 뭐로 본다고? 옛날 학자분들은 다자택일로서의 그래서 불확정적 고의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 양자택일, 다자택일이니까 다 불확정적 고의에서 의미였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학자들의 입장인 다자택일로서의 개괄적 고의가 아니라 판례 입장은 개괄적 고의를 다자택일로서의 고의로 안다. 자, 개괄적 고의 시험에 나왔고요.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오고 우리 경찰 시험은 아직까지는 판례 입장만 물어봤어요. 그런데 7급 고급 검찰직은 이와 관련된 학설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해야 돼 이제. 자, 그런데 오늘 기본 강의는 판례만 보겠지만 기출 문제 보면 검찰직에는 이와 관련된 학설도 출제하는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명 처희롱 사건입니다. 처희롱 사건. 자, 처희롱 사건은 뭐냐?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봐봐, 앞으로 시험에 잘 나오고 A급 판례니까 자, 기본 강의 때는 판례 입장만 알면 되는데, 자, 갑이란 사람이 자, 을을 살해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갑의 차가 A네요. A가 좀 덜 떨어져. 심신이약 상태. 알겠지?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정신연령은 뭐 한 10대 뭐 왔다 갔다 할 정도 이런 여자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덜 떨어진 자기 차를 자주 이렇게 놀려먹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어느 날 우리 A녀를 희롱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녀에게 먹을 것, 과자를 줄 것처럼 하면서 A녀에게 젖을 보여주면 과자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여자가 과자를 먹고 싶어서 젖을 까가지고 그놈한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야. 그걸 갑이 먹게 한 거야, 남편이. 격분해가지고 살인의 고의로 돌을 집어 들어가지고 그 을의 머리를 한 대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돌 맞고 푹 쓰러진 거야. 그때 갑은 이 을이 죽은 줄 알았어. 자기 돌로 때려갖고 자기가 죽인 줄 알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었어. 그런데 실은 아까 그 을이 죽은 게 아니고 실신, 기절만 했을 뿐이고 웅덩이를 파고 묻었더니 그때 비로소 지식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가 몇 개야? 두 개지. 그렇지? 제1행위가 돌로 내리치는 경우고 제2행위가 묻은 경우죠. 자, 그러니까 자기는 돌로 내려쳤을 때 결과가 발생한 줄 알았는데 실은 알고 봤더니 제2행위 때, 연속된 제2행위 때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 판례는요, 중요한 거, 이건 지금까지 우리 경찰 시험에, 특히 순경 시험은 결론만 물어봤어요. 우리 판례는 살인죄 기수를 인정했어. 이게 우리 판례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의라는 것은, 살인죄가 됐다는 것은 이때 이제 묻었을 때 고의가 있다는 게 아닙니까? 묻었을 때 고의가 있었으니까 이게 살인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묻었을 때 살인죄 고의가 있어, 없어? 고의라는 건 어디에 있어야 돼? 행위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의시에. 구속조건적 행위시에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묻었을 때는 이 갑은 뭐라고 생각해? 사람이라고 생각해? 시체라고 생각해? 시체. 당연히 파갖고 묻은 행위를 살해행위라고 생각해? 바로 시체를 은닉한 행위라고 생각해?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죄의 고의가 있느냐면 사람을 살인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 객체,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해? 시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엄격히 말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부정돼? 부정되죠. 그래서 자, 일부 견해는 자, 이때 돌로 냈을 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있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으니까 살인 미수. 자, 두 번째, 여기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어. 없었는데 죽었으니까 뭐가 돼? 과실치사. 자, 중요한 거 상경이다, 실경이다? 실경이다. 그래서 자, 미수와 과실의 경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시험에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은 아닌데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고. 거기를 엄격히 적용해서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경합은 실경을 말합니다. 시험이 상경으로 나오면 틀려. 옛날에 검찰직에 살인 미수와 과실사에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있어 없어? 그러니까 실질적 경합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면 맞는데 이걸 뭘로 바꿨다고?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견해도 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견해도 있다 그러면 좀 다른 것 같아. 그잖아. 우리 쓸거 같잖아. 나는 그런 견해도 있다 그러니까 뭐 있지 않을까 생각해. 없습니다. 발생합니다. 이게 행위가 두 개인데 상경이라는 견해가 누가 있겠어? 접니다. 나는 거기서 있는데 나를 포함돼? 나는 그게 생각해. 현준이가 나는 상경으로 봅니다. 하면 그런 견해도 있으니까 내 견해가 그건데요. 그래갖고 이걸 맞았다 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여기서 견해는 학자들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해는 알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개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견해다가 나갈까? 그런 견해가 없어. 실경이로 보는 견해는 있죠. 이게 미수와 과실의 경합성이야. 그런데 우리 판례는 뭘로 본다고? 살인죄 기수로 봐. 그러면 왜 기수가 됩니까? 여기는 거의 없었는데 그 말이 이거야. 자, 이게 하나의 단사건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을을 죽이려고 해서 죽인 거야. 하나의 내가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바로 돌을 잡고 죽었는데 어차피 나의 하나의 살인사건이라는 거야. 하나의 살인사건이기 때문에 잡아봐. 제1행위 때의 행위가 단사건이니까 연속된 제2행위 때가 연속된 제2행위까지 개괄적으로 여기서 판례가 쓰는 말이 제1행위의 고의가 연속된 제2행위까지 개괄적으로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뭐라고? 개괄적 고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다자택일로서의 의미가 개괄적 고의가 아니야. 그건 학자들의 입장이고 우리 판례가 쓰고 있는 개괄적 고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 보십시오. 102페이지 보시면 개괄적 고의의 자 1번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학자들이 쓰는 말 다자택일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확정적 고의라고 보는 거예요. 개괄적 고의. 그런데 우리가 정작 보는 2번입니다. 행위자가 의도한 첫 번째 행위에 의하여 이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속된 두 번째 행위에 의하여 원래 의도한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 고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싶은 판례상의 개괄적 고의고 봐봐. 이 박스 있죠? 이게 우리 시험에는 아직까지 학설이 안 나왔는데 검찰직은 교수들이 이걸 낸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설 두 번째 있죠? 일명 미수범설 이제 이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우리가 볼 건 판례 개괄적 고의에서 보십시오.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의 구분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미치는 단일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의 기수범이 된다는 견해.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시험에 나올 것은 그 밑에 판례 보십시오. 이게 처이용 사건이죠. 자,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개괄적으로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살해한다는 의도로 돌을 냈었는데 그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살인죄 동그라미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숙지할 때 판례는 주로 시험에 나올 것이 판례는 살인 미수죄와 과실치사의 경합으로 본다. OX, X 살인죄가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집 한번 볼까요? 문제집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이게 주로 검찰직 기출문제에서 이른바
학설 문제가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판례의 입장만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이 무슨 소리라고? 무슨 죄라고? 살인죄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고의와 관련해 가지고 자 페이지 172페이지 26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 2년 전에 2차 시험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례가 뭐야? 일용 사건이죠. 자 기억번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살해라는 처음에 얘기했는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 본다. OX 한번 봤죠? 자 그리고 디귿번 보십시오. 판례는 각 행위의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여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경을 인정한다. 우리 판례는 그래요? 아니죠. 바로 기억처럼 살인죄로 보니까 디귿은 틀렸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판례 입장은 물어봐서 판례만 알면 맞출 수가 있었죠.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27번이 작년 자 172페이지 23년 7급 검찰 27번 작년 문제입니다. 여기도 사례가 뭐야? 최일용 사건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기억번 개괄적 고의 이론에 의하면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에 의하면 갑이 A를 돌로 내리친 행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매장 행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갑에게는 하나의 고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맞아 틀려? 맞죠? 그런데 이제 니은번 보십시오.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 의하면 이 우리 다술적 입장이야. 인과관계 착오설. 자 디귿번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에 따르면 이 말은 뭐야? 7급 검찰인데 이제 우리 판례 입장만 물어본 게 아니고 박스에는 학설 있잖아. 인과관계 착오설이라든지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 이걸 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작년 7급 검찰인데 여기가 7급 검찰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뭐야? 우리 시험도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왜? 이것도 바로 교수가 출제한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니은 디귿 같은 일단 이제 7급에 이게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판례에서 우리 일반 채용 시험은 바로 판례만 알는데 우리 판례는 살인죄야. 지금까지는 통했어. 그렇지만 이제는 작년 7급 검찰 문제를 보니까 우리 일반 채용에도 더 나가서 바로 이제 미수와 과실의 경합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자술인 인과관계 착오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버리면 속수무책이 됩니다. 특히 제가 지금은 안 보겠지만 인과관계 착오설이요 굉장히 깊이 있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강의도 좀 필요하고 나중에 봐야 되는 문제인데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론은 이렇게 이건 기출이 되어 있지 않는 거야. 기출이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 틀리게 되니까 이렇게 우선 이제 기본강의니까 기본강의는 학설은 필요 없고요. 뭐만 하면 돼? 최일용 사건 우리 판례 입장이 하면 뭐라고? 바로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개괄적 고의 그 정도면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고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03페이지 보면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형법상 갖는 의미, 형법상 시험에서의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의 착오가 형법상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아까도 말했죠. 교수 출제의 경우는 우리가 학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뭐 많으면 2문제 이상, 적어도 한 문제가 나와요. 최소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총론에서 나오죠. 총론에서, 우리법 총론에서. 그러니까 뭐 강론이나 수사는 안 나와. 그냥 우리법 총론에서 학설이 나오는데 많게는 뭐 2~3문제까지, 적게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학설이 우리 학생들에게 좀 게으르게 의미를 갖는 게으르기 뭐죠? 그게 어떤 의미가 그렇죠. 어디서 나온 거야? 그렇지. 게으르 좋아. 자, 한마디로 먹자니 먹을 건 별로 없고 손만 들어 펴지고 또 버리자니 아까워. 이게 그래요. 학설이 실제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니까 좀 짜증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가 또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안 하면 좀 찝찝하고, 하자 하면 조금 뭐 짜증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현직이 출제할 거 아니, 현직 출제할 때는 학설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2018년 이전에 우리 일반 정규시 문제 보면 학설이 한 문제도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런 말을 해요. 학설 공부할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아니 선생님, 우리가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되는데, 뭐 판검사가 아니고 경찰 시험 보는데 우리가 학설을 뭐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판례 알고도 있는데 우리가 학설 알아서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출제로 들어가면 학설 문제를 낼까 안 낼까? 안 돼. 그래서 현직이 출제할 때는 학설이 한 문제도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아마 그런 학생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교수 출제로 바뀔 때 교수는 학설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설을 아는 것을 형법을 제대로 공부했는가를 테스트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 그래서 보통 두 문제 내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학설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정리하고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좋은 점, 학설을 잘해놓으면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학설은 어렵다 뭐 이런데, 물론 공부할 때는 좀 어렵죠. 그러나 판례보다 학설이 더 쉬운 이유가 뭐냐면, 판례는 아무리 공부해도 수만 개의 판례에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예상을 벗어난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저도 우리 지금 문제집이 나는 노량진의 문제집 중에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여기서 다 나옵니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솔직히 그래 다 나와 그 말은 못해. 왜? 여기를 벗어난 판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현실이야. 다만 다른 문제집보다는 그래도 거의 여기서 다 걸린다는 의미지 완벽하진 않아요. 판례는 그래. 그러니까 판례 공부 정말 내가 열심히 해도 못 본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못 본 판례는 치명적입니다, 시험에서. 그러나 학설은 달라요. 학설은요, 공부할 때 어렵지, 학설만 잘해놓으면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출제하는 게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학설은 출제가 어느 정도 병간에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어렵지, 공부해놓으면 학설을 하면 출제는 쉬워. 두 번째, 학설이 나오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학설이 전혀 뭐 예상 밖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학설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학설의 강약 조절의 공부를 정학설이 하기 싫으면 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설의 넘버 3, 정말 학설을, 자 나는 학설 너무 싫습니다, 포기하더라도 이 세 개는 꼭 좀 하자. 그 학설의 넘버 3가, 첫째, 지금 나오는 사시의 착오입니다. 사시의 착오가 학설의 넘버 1이야.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종합해보면 학설 중에 사시의 착오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가장 넘버 1이야. 넘버 2는 뭐야? 넘버 2는 책임론에서 공부하게 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한 착오, 약칭 위전착이라고 해가지고 어상방위 등 비롯한 위전착이 넘버 2입니다. 세 번째, 넘버 3가 뭐냐? 올해 우리 2차 시험, 올해 일반 지용 2차 시험에 났죠? 그게 바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계란교 효과, 오염방위 등을 위시한 주관적 정당화 계란교 효과, 이게 넘버 3야. 이 세 개는 여러분이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개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두 문제가 났을 때는 한 문제는 여기 안 좋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운 좋으면 여기서 두 개 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만 나온 건 아니죠. 그 외적인 판례들도 아까 말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뭐 학설들, 인과학적 학설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원자행에 대한 학설도 나올 수 있고, 책임의 근거와 본질, 그리고 또 뭐 의와 위법성의 관계, 위법성, 그러니까 위법성의 책임적 지위, 위위 관계도 나올 수 있고, 또 뭐 쭉 나가서 이제 뭐 거의 그 몸의 종속성설과 독립성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바로 이 학설이 나올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만큼 A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개를 아는 A급으로 봐. 그래서 여러분 다 공부하셔야겠지만 특히 이 세 개는 꼭 공부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실의 착오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이제 사실의 착오, 위전착 그리고 주관적 정도의 변화인데 이것들이 학습이다 보니까 강의는 안 하는데 사실의 착오나 아까 말한 위전착이나 우연방위 같은 경우는 심화 강의 시간에 하게 됩니다. 심화 강의 시간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요 강의를 듣고 오늘 내가 사실의 착오를 열심히 했어, 학설까지 다 했어, 책도 꼭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학설을 공부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뭘까? 학설의 내용을 듣고 바로 뭘 풀어봐야 돼요? 그렇죠. 기출문제를 바로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 학설을 자기 것으로 이해하게 돼.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사실차고 강의하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또 관련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심화 강의 시간에 사실차고 학설을 소개하고 바로 이제 한 5개 정도 기출문제 풀면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거야. 위전착도 심화 강의 때 설명하고 바로 관련 문제 풀고, 우연방위도 심화 강의 때 내용 소개하고 바로 풀고, 이런 작업을 해야 자기 것이 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 시간에는 사실착오에 대한 대강적인 것만 설명하고 판례 입장만 설명할 겁니다. 그래도 강의 꽤 오래예요. 자, 그러면 사실착오 들어갑니다. 사실 개관이 나와 있는데 사실착오라는 뭘까? 이것부터 개념이 나와야 되겠죠. 자, 흔하니 사실의 착오는 무엇과 관련된? 사실 착오가 지금 무엇과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착오는 고유의 조합, 고유와 관련되는 거야. 고유 중에서도 지적 요소일까, 의적 요소일까? 그렇죠. 아까 공부했잖아. 고의가 인정된다면 범죄 사실을 인식해야 돼. 그래야만 고의가 인정돼. 알겠죠? 고의의 지적 요소가 결여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생각하는 경우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범죄 사실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봐봐. 첫 번째, 지금 갑이 1번, 2번. 1번은 뭐냐면 갑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실수로 행인을 치려서 사망했습니다. 자, 물론 당연히 인과관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객관적으로 나는 사람을 죽였었지. 이거임? 자, 사람을 죽였는데 그 행위 당시 고의가 있었지? 없죠. 범죄 사실이 있었으니까 이건 뭐가 돼? 과실범이 되겠죠. 그래서 과실사죄가 되겠죠. 이와 비교 이거야. 2번. 자, 갑이 갑이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쐈습니다. 물론 나머지 개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할 의도로 총을 쐈는데 총탄이 빗나가서 그 주인, 개의 주인 견주 을이 맞아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1번도 갑이 을을 죽게 만들었고 2번도 갑이 을을 죽게 만들었어요. 자, 을 주인 때 을을 총쏴 을이 맞아 죽었을 때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발생한 것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 살인의 고의가 있어 없어? 없죠. 이때 살인의 고의가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통점은 다 고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있다면 1번은 단순 과실이었고요. 그런데 2번은 나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와 함께 있었죠? 나는 어떠한 범죄 사실을 지켰냐면 손괴, 남의 집 개를 죽이려고 하는 손괴의 고의는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바로 발생한 사실은 그 주의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할 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1번이다, 2번이다. 2번이야. 1번은 나중에 과실범으로 해결돼. 그러니까 공통점만 있다면 갑이 을을 살해했는데 둘 다 범행 당시 거기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발생한 범죄 사실은 갑이 을을 죽인 건 맞는데 둘 다 공통점은 범죄 사실 인식이 없어요. 그런데 1번은 범죄 사실의 인식, 다시 말하면 고의의 직접 요소가 결돼 있죠. 지금 범죄 인식이 없으니까 과실범이 될 뿐인데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과실범의 문제, 과실범의 문제고 2번은 과실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나는 개를 죽이려고 총을 쐈어요. 즉 내가 인식한 범죄 사실은 뭐야? 그러니까 내가 발생한 범죄 사실이 여기는 이것도 발생한 범죄 사실이다. 근데 1번과 달리 2번은 인식한 범죄 사실이 있다는 거야. 1번은 없는데 자, 인식한 범죄 사실은 뭐예요? 그렇죠. 손괴. 근데 발생한 범죄 사실은 바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죠. 그러니까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이 일치 안 하죠. 이걸 우리는 사실의 처우라고 해요. 사실. 인식한 범죄 사실과 발생한 범죄 사실의 불일치를 우리는 사실의 처우라고 합니다. 영어 정도님, 그러니 사실착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렇죠. 구속 요건적 착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형법은 15조 1항이 사실착오도 있지만 우리 학자들은 앞으로 형법이 개정되면 지금 아까 범위는 고의로 바꿨는데 이건 안 바꿨더라고요. 지금 우리 학자들은 사실의 착오보다는 구속요건적 착오라는 말을 줄여 사용하고 형법 개정안에 의하는 자기들이 개정하는 이 타이틀을 구속요건적 착오로 바꿀 겁니다. 왜?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봐봐, 타이틀이 사실의 착오인데 물론 이때 사실은 자기들은 범죄 사실을 말하고 있죠. 구속요건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꼭 구속요건적 사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넘버 2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도 뭐야? 사실의 착오죠. 사실적이야. 사실적인 면한 착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범죄 사실, 구속요건적 사실에 관한 착오인데 위전착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둘 다 사실에 착오인 거야. 그잖아. 여기는 구속요건적 사실에 착오고 아까 말한 위전착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착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착오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야. 여기는 위전착도 사실 착오로 볼 수가 있어. 사실이니까, 사실 착오니까.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여기서 말한 사실은 무슨 사실만을 말한다? 구속요건적 사실만을 말한다. 그래서 이름하여 뭐라고? 구속요건적 착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구속요건적 사실의 착오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구속착오라 하니까, 근데 법조문은 사실의 착오로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사실의 착오 이꼴보다 구속착오다. 시험 문제도 그래. 시험 문제도 어떤 문제는 구속요건적 착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실의 착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착오의 대상이 사실이다. 사실이라고 해서 사실의 착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이 꼭 범죄 사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이 착오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 개념이다 보니까 보다 디테일을 더한다면 이때 사실은 범죄 사실, 즉 구속요건적 사실이니까 구속요건적 착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표현이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고 저도 이게 맞다고 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
그럴 때 안 바뀌었으니까 사실 차고 인식한 범죄과 발생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봐봐, 사실의 착오가 이제 우선 뜻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볼 필요가 있어요. 유형. 사실의 착오의 유형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옛날에 그 검찰직 기출 문제를 보니까 이건 쉬운 문제야. 유형을 직접 다리로 출제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데 다음 사례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1, 2, 3, 4 사례가 나오는 거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데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야, 주는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옛날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착오의 유형을 알아둬야 되는데 제 생각은 우리 경찰 시험에 그런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 때 그래도 알아줘야 돼. 왜? 사실의 착오를 알아야만 그 착오의 유형에 따라서 죄칙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착오를 두 각도에서 분류해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자, 선생님이 구체적 사실 착오면 구체적인 반대가 뭘까? 그렇죠. 성격을 공부하면 굉장히 반대 말을 치부하는 거니까 구체받는 추상적에서 이게 추상적 사실 착오. 그러니까 착오에는 구체적 사실 착오가 있고 사실의 착오란 말은 뭐야? 인식한 사실과 발생을 일치하지 않는데 구체적 사실 착오가 있고 추상적 사실이 있는데 이게 좀 길잖아. 그래서 우리가 강학상 앞자 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강의할 때는 그래. 강의할 때 물론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강의할 때는 이걸 줄여서 구착 추착이라고 부를 거. 우리가 강의상만 강의 편의상 구착 그런 거라고 고지사고 추착 수상차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를 깊이 하지 아주 심플하게 이것의 구별하는 방법은 학설의 그림이 있지만 이게 시험에는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강의할 때 학자들은 조금 학원을 어느 학원 다니냐에 따라 좀 다를 거야. 그런데 이게 가장 쉬워. 그리고 그 이상을 출제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착이냐 추착이냐 구별하는 법 이걸 출제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쉬운 구별의 기준으로 알기 좋죠. 그게 구착은 뭐냐? 인식한 사실과 발생해서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인식한 범죄과 발생한 범죄를 일치하는데 이 범죄 사실이 공정, 즉 동종 구속 요건 간의 착오, 동종 구속 요건의 착오, 동종의 범죄 사실이니까 반면 수상적은 뭐가 되겠어? 동종이 반대 이종, 관리자, 이종 구속 요건 간의 착오, 이게 추착이.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봐봐. 갑이 A를 죽이려고 총 쐈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아 죽었어요. 자, 이건 동종이야, 이종이야? 인식한 범죄사실도 살인, 발생사실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이건 동종 구속사고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 구착이 되는 거예요. 구착. 알겠죠? 자, 반면 여기 개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사람 맞아 죽었어요. 인식한 범죄사실 손괴죄, 발생한 범죄사실 살인죄, 동종이야, 이종이야? 이종. 이거 말한다고 추착이라고 그래. 추착. 그런데 한줄 듣고 계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도수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살인의 의사로 공소를 살려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를 살리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 우리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이건 과연 구착일까요? 추착일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뭘까? 응? 기준에 따라 기준에 따라. 종족살인죄와 그냥살인죄를 같은 자, 아주 현진이가 아주 좋은 답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뭔 말이야? 어떤 사람은 추착이라고 본 사람이 있어요. 추착이라고 본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구착과 추착은 구속요건의 동종이냐 이종이냐 보는 거야. 그러면 보통살인죄와 전속살인죄는 동종의 구속요건입니까? 이종의 구속요건입니까? 이종이죠. 이종. 250조이랑 250조 2항. 그러니까 이건 이종 구속사고니까 뭐가 돼? 추착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 앞으로도 써먹을 때 좋아 이게.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걸 구체적 살인사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기준을 구착과 추착의 기준을 동종 구속사고냐 이종 구속사고냐 이게 안 보고 동가치적 사고냐 이가치적 사고냐.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게 이시간 범죄가 발생해서 동가치냐 이가치냐. 그런데 봐봐, 동가치 쉽게 말하면 보통살인과 전속살인은 가치로 따지면 동가치일까 이가치일까? 동가치죠. 쉽게 말하면 죄질이 똑같다는 거야. 둘 다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동가치적 착오 구착, 이가치적 착오 추착인데 바로 아까 이것 같은 경우는 성비하고 살인은 당연히 가치가 다르니까 이가치적 추착이란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살인, 전속살인은 동가치적, 다치다 생명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동가치적 착오라고 봐서 이걸 뭐라고 범위한다고? 구착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동가치적 착오, 이가치적 착오를 알고 더 쉬운 거. 여러분이 동가치적 착오 이것도 어렵잖아. 그냥 구속요건만 따져가지고 동종 구속요건이냐 이종적 이것만 따져가지고 구착과 추착을 분류하자. 그래도 전혀 지장 없어요. 우리가 이게 쉬우니까 이게 더 쉬운 구별이니까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이 구착 그러면 동종 구속착오, 추착 이종 구속착오 이렇게 나눠가지고 바로 보통살인의 권리로 전속하는 경우도 구속이 좀 이종이다. 그래서 추착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다음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자 우리가 항상 공부할 때 객체란 말은 대상이야 대상. 대상의 착오가 있다는 것이죠. 자 봐봐. 이걸 우리 학생들이 가끔 오해라는 게 오는데 봐봐. 지금 내 앞에 10m 앞에 한 사람만 걸어갑니다. 한 사람. 그런데 내가 딱 생각했어. 이 자식이 내가 그동안 찾고 다니던 원수 A라는 A. 그동안 찾고 다니던 A가 내 앞에 10m 앞에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야. 총을 꺼내면서 A 너 이 자식 잘 만났다. 영원히 보내주마. 하고 총을 쐈습니다. 맞아? 맞아 죽었어. 근데 가서 봤더니 A가 아니야. A의 동생 B였어요. 여러분은 그걸 모를 거야. 아까 가족은 어떻게 돼? 형제가 있나? 형 있죠. 형하고 닮았단 말이 있어. 안 들어? 안 들어? 물론 엄마 닮고 아빠 닮고 다를 수가 있는데 나는요 진짜 깜짝 놀란 경우들이 뭐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골 초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면 소지도 아니고 면 다음에 이제 행정구역상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최소 행정단이죠. 거기 출신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한 학교가 있어요. 하고 우리 다닐 때 학생들이 우리 반이 두 반이어가지고 한 100명 정도 들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불화구에 의해서 한 학교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그 당시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 친구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도 잘 알아. 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면이 있어서 우리 옆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친구 아버지가 왔고 뭐 쟁기질도 하고 바로 옛날에는 다 협동관계였잖아. 같이 벼도 베고 막 그러니까 친해 잘 알아.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초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동안 딱 인연이 끊겼어. 왜?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를 못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또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 우리 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보고 헤어진 사람도 있고 심지어 초등학교만 보고 헤어진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야 그립다 친구들 해가지고 좀 살만할 때 이제 결혼도 하고 기반도 잡아가지고 한 이제 40대 후반쯤에나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을 이제 요즘은 이게 핸드폰 쓰니까 모아가지고 이제 동창회를 이제 한번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성남에 그 남한산성 있잖아. 남한산성 뭐 음식점에서 동창회 만났어. 제 1회 동창회입니다. 이제 그 동창들 모임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내가 시골에서 옛날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연락이 끊겼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는 이제 한 결과적으로 하니까 한 30년도 뭐야? 한 35년 만에 처음 만났어. 35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미 예컨대 뭐 김땡땡이다 그러면 김땡땡이 아버지가 와서 앉아있더라고 저기에. 그러면 알겠어? 우리 모임에 누구야 그놈이? 김땡땡이야.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봤던 그 아빠 그 아버지를 봤잖아. 그때 그 아버지가 40대였을 거라고 그잖아요. 그런데 그 기억인데 그 아버지 기억이 그렇게 남아있잖아. 근데 그놈이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게 DNA이신 뮤지트. 어쩜 그렇게 닮았어? 흰머리까지나 새머리까지. 깜짝 놀라니까 왜 인사할 뻔했어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항상 인사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 친구 아버지인 줄 알고 인사할 뻔했다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야. 그놈이 30년 동안 늙었는데 지금 아버지하고 똑같이 늙어갔더라고. 형제들도 여러분이 처음에 어렸을 때는 몰라. 나이가 먹어갈수록 목소리도 참고요. 전화해봐. 억양과 목소리가 똑같아. 내가 그 느낀다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자기 형이 전화 받은 줄 알았어. 똑같아. 그리고 뒷모습은 더더욱 그래요. 뒷모습에 걸음걸 있잖아. 그렇게 닮았었어. 그러니까 그놈이 누구 걸음걸? 저기 아버지나 엄마의 걸음걸이 닮았겠지. 그러니까 형제들이니까 참 유전자가 무서운 거야. 근데 힘이.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래. 나는 분명히 내 원수 A야. 그런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놈을 죽이려고 촉사하는데 가서 봤더니 누구라고? 보니까 그 동생이야. 뒷모습이 정말 똑같은 거야. 자, 이건 뭐야? 동생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거. 오인하고 이게 예상이 잘못됐어? 제대로 됐어? 잘못됐죠. 내가 원한 대상은 누구야? A인데 알고 봤더니 누구야? B야. 오인하고 이걸 우리 한글로 뭐라고 그래? 잘못 알고 우리가 문장이 B를 A로 오인하여 한글로 B를 A로 잘못 알고 이게 뭐라고? 대상의 착오. 즉 이게 객체 착오예요. 객체. 이게 객체 착오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할 게 방법의 착오야. 방법의 착오는 일단 전제가 객체의 착오가 없어. 그러니까 잘못하는 게 아니야. 잘못하는 게 아니야. 자, 이번엔 A하고 B야. 앞에 A하고 B가 가는데 확실해. 아까 은하이처럼 다르더라고. A가 형인데 내가 원수는 형이야, 형. 옆에 동생 B가 가. 전혀 딴판이에요. 엄마 닮고 아빠 닮았나 봐. 그러니까 전혀 달라. 근데 내가 여기서 오해를 안 했어. 아, 왼쪽의 놈이 내 원수 A구나, 형. 오른쪽은 동생 B인데 동생이랑 같이 가네. 내가 원하는 놈은 누구야? A죠. A 자식 죽여버리겠다고 총을 쏩니다. 대상에 착오가 있어 없어? 없어. 왼쪽에 형이고 오른쪽에 동생은 그건 확실해. 그런데 총탄이 빗나가서 같이 가다 보니까 옆에 있던 동생이 맞아 죽어버린 경우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방법의 착오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는 판례가 타격의 착오라고 합니다.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의 착오는 빗나가서 대상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조심할 거. 빗나가서가 이제 키워드지만 넓게 생각하면 이걸 꼭 빗나가서 잘못 알고로 구별하지 말고 본질을 알아야 돼. 타격의 방법의 착오는 대상은 잘못된 게 없는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대상의 착오야. 그래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올 것은 빗나가서 이건
방법이 차고 잘못 알고 객체 차고인데 자 그러면 이제 현준이가 공부를 쳐냈습니다. 자 봐봐 이런 경우 생각해봐. 판례 자 일명 판례 이런 속용 사건이야. 내가 을을 살해하려고 을의 집에 탁자 위에 있는 컵에다가 독약을 탔어요. 독약을 타놓고 이제 을이 마실 줄 알고 을을 죽이려고 독약을 탔는데 마침 학교 갔다 왔던 을의 딸 병이 목이 말랐는지 이걸 마시고 죽어버려요. 자, 여준이 구착이야, 주착이야? 구차기. 그렇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객체 착오를 들고 우리는 착이라고 하고 방지성 착이라고 그래. 객착이야, 방착이야? 방차기. 그렇죠. 이걸 학생들이 객착이라 하는데 그건 왜 틀렸냐? 아직도 객착과 방착의 뜻을 제대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인하여 빗나가서가 나오면 있을 거야. 근데 이거 빗나가서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방착인지 객착인지 그래서 이게 암기가 안 좋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암기 수단으로 빗나가서는 방착이고 잘못 알고는 객착입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면 좋지.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그건 빗나가서나 잘못 알고는 말이 없잖아 지금. 그렇게 이게 객착인지 방착인지 헷갈리는 거야. 그건 바로 뜻을 제대로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애우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현준이 제대로 안 해. 뜻을 알고 있네. 이건 바로 객착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방착입니다. 또 하나 이것만 하고 이제 식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야. 판례 이름 형수 조카 사건입니다. 형수 조카 사건. 갑이란 놈이 평소에 형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수를 살해하려고 서남이 멍둥이로 형수의 머리를 가격하는데 형수가 하필 아들을 얻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뭐가 돼? 조카기 때문에 우리 형의 아들이죠. 지금 형수가 아들을 업고 있는데 이 형수를 살해하려고 천을 멍둥이로 내리쳤다니까. 근데 형수가 몸을 이렇게 패버린 바람에 바로 등에 업고 있던 조카의 머리에 바로 천한 멍둥이가 맞아가지고 조카가 즉사했어. 자, 우선 뭐 대책은 놔두고 구착이다, 주착이다. 구착, 객착이다, 방착이다. 방차기. 그렇죠. 좋았어. 현재 제대로 알고 있네. 여기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물어보면 객착이래. 객착이 맞네? 형수 머리하고 조카 머리가 비슷하게 생겼어? 너 잘못 알았어? 형수인 줄 알고? 이걸 왜 애우냐고. 그러니까 애우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형수 머리를 형수 조카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거야? 어떻게 형수하고 조카가 잘못 알아? 머리가 크게 다른데. 이해가 되죠? 이건 객체의 착오라고 말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공부하니까 막 객착, 방착이 틀려버린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데 구착, 수착, 객착, 방착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등장하는 학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봐 착오에 유형해가지고 104페이지 구착과 주착 그리고 이제 박스 내용에 바로 이른바 객착, 방착이 나오는데 뭐 지금 내가 강의한 내용을 알면은 굳이 뭐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좀 어렵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사실 착오에 대한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가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제 추석 전날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월요일 날인데 추석 전날은 강의를 이제 추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목요일부터 그때는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는 전반적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월요일만 수업을 안 하고 헌법 선생님을 아마 거기 마찬가지 헌법 선생님들이 아마 추석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휴를 즐기시는 것이 토요일 강의 경찰 한다고 그랬나? 그건 내일 말씀. 내일 말도 그랬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 빠르면 토요일부터 아니면 일요일부터 이렇게 연휴니까 식사하시고
지금 45분 오바됐네. 우리가 2시 35분에 2시 35